한 섬이 있었습니다. 90년대 한국의 신혼부부에게 가장 합리적인 사치를 선물했던 곳입니다. 제주도 패키지에 고작 15만 원만 더 보태면 미국 땅에서의 허니문이 가능했죠. 바로 사이판입니다. 그런데 미국령이라는 최고의 간판을 가진 이 섬이 지금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낙원의 시계를 멈춰버린 걸까요? 1992년 첫 직항이 열린 뒤 한 세대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32년을 함께한 대형 항공사는 날개를 접었고 약 5천억 원을 들여 지은 초대형 카지노 리조트는 고작 170억 원의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번화가였던 거리에는 문 닫은 상가만 줄 서 있죠. 자연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만 사라진 이 섬, 그 경제적 몰락의 구조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유용한 정보와 팁을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1994년 한국의 신혼여행 시장에는 묘한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주도 패키지가 약 90만 원이었는데요. 거기에 고작 15만 원만 더 얹으면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었죠. 사이판행 항공권과 리조트를 합쳐 약 105만 원. 비자도 필요 없었습니다. 여권에 미국 입국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된 지 채 5년도 안 된 시절, 그 도장 하나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사이판에는 우스갯소리가 하나 돌았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100달러짜리 지폐를 물고 간다고요. 과장이 아니었어요. 말본인 관광객이 전체 방문객의 열의 7을 차지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70년대부터 일본 자본이 리조트와 호텔을 세웠고 일본 국적기가 직항으로 취항했습니다. 92년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인천발 첫 직항을 열면서 한국인 관광객까지 합류했죠. 섬 경제의 전성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성기의 엔진은 딱 2개뿐이었습니다. 관광업과 봉제업이에요. 미국 본토의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면 사이판 공장에서 만든 옷에도 메이드 인 USA 라벨을 붙일 수 있었거든요. 값싼 아시아 노동력에 미국산 꼬리표를 다는 장사였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단일 수익원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수입 대부분을 하나의 산업에 의존하면 그 산업이 흔들릴 때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위험을 말하는 거죠. 사이판은 관광과 봉제 이 두 바퀴에 섬 전체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2000년 인구조사에서 약 6만 2천 명이었던 사이판 인구가 2020년에는 약 4만 7천 명까지 줄었어요. 한 세대 만에 4명 중 1명이 빠져나간 셈입니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도 약 25만 명의 한국인이 사이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섬의 중심과 가랍한 거리에는 이미 빈 가게가 줄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한때 일본인으로 북적이던 라피에스타 쇼핑몰은 뼈대만 남은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사람은 오고 갔는데 돈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새어나간 걸까요? 실마리는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이 작은 섬의 지형과 위치에서 시작됩니다. 사이판의 크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길이 19km, 폭 9km, 면적은 약 115제곱킬로미터로 수원시 하나와 비슷합니다. 제주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땅이에요. 서쪽 해안은 백사장과 산호초가 펼쳐진 관광의 얼굴입니다. 반대편 동쪽은 파도가 깎아 만든 바위 절벽이죠. 가운데에는 해발 약 74m의 타포차우산이 솟아 있어요. 섬의 등뼈 같은 이 산을 기준으로 모든 도로와 마을이 서쪽 해안가에 몰려 있습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로 약 4시간 반, 서울에서 방콕까지 가는 거리쯤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괌까지도 약 200km, 비행기로 40분이 걸리죠. 그런데 이 괌조차 행정구역이 다릅니다. 같은 미국령인데 국제선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오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이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지하철이 없어요. 시내버스도 없습니다. 택시도 길에서 잡는 게 아니라 호텔 프런트에 전화해서 불러야 하죠. 섬 전체 대중교통이라고 할 만한 건 면세점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 정도가 전부입니다. 흔히 열리는 식량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섬이 너무 작아서 축산업이 거의 불가능해요. 따뜻한 바다 탓에 어획량도 한정적이고요. 식당에서 먹는 쌀, 고기, 채소 거의 전부가 비행기나 배로 들어옵니다. 물류비가 음식값에 그대로 얹어지는 구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수입 의존형 경제라고 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자 대부분을 외부에서 사와야 하니까 운송비가 곧 물가를 결정짓는 거죠. 섬 안에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은 물건값으로 다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칩니다. 사이판은 태풍의 직경로 위에 놓여 있어요. 2018년 슈퍼 태풍 위투가 섬을 덮쳤을 때 공항 터미널 한쪽이 통째로 파손됐습니다. 항공 노선이 대폭 축소되면서 관광객 수가 급감했죠. 연중 평균 기온 27도.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일정한 기후를 가진 이 섬은 관광객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덫이 됐어요. 날씨 말고는 팔 것이 없었으니까요. 작은 땅, 고립된 위치, 수입에 의존하는 물가 구조. 이 물리적 조건 위에서 사이판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관광이라는 외줄 위에 섬의 운명을 전부 걸기로 한 거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결정적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관광 외에 사이판이 가진 마지막 보루는 봉제업이었습니다. 미국 본토의 노동법이 이 작은 자치령에는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이 연방 최저임금 대신 자체 최저임금만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에서 온 계약직 노동자들이 시급 몇 달러의 재봉틀을 돌렸어요. 완성된 옷에는 Made in USA 라벨이 붙었습니다. 값싼 아시아 노동력에 미국산 간판을 다는 일종의 제도적 차익거래였죠. 그런데 2007년 미 의회가 칼을 뽑았습니다. 연방 최저임금법을 북마리아나 제도에도 적용한 겁니다. 최저임금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자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봉제업이 무너지면서 사이판 경제의 두 다리 중 하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관광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일본 경제는 이미 장기 불황에 빠져 있었어요. 관광객의 열의 7을 차지하던 일본인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거죠. 2005년에는 일본 항공까지 사이판 노선을 중단했습니다. 시몬 치명타였어요. 사이판 정부는 새 고객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관광객으로 눈을 돌렸죠. 그리고 한 가지 도박을 더 합니다. 2014년 공청회도 열지 않고 카지노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주민투표에서 2번이나 카지노를 거부했던 섬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마카오 정킷 사업가 출신의 중국인 억만장자에게 40년 독점 카지노 라이선스가 넘어갔습니다. 조건은 최소 20억 달러 투자와 연간 약 200억 원의 라이선스료. 사이판 역사상 가장 큰 베팅이었죠. 비슷한 시기에 같은 태평양의 괌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미 해군 기지 확장 프로젝트를 유치하면서 군사 경제라는 두 번째 기둥을 세운 겁니다. 관광과 군사, 두 바퀴로 버틴 괌과 관광 하나에 카지노까지 얹은 사이판. 같은 바다 위의 두 섬이 정반대의 길을 택한 셈이에요. 사이판의 카지노는 개장과 동시에 월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주장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성공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은 정말 섬 경제를 살렸을까요? 약 5천억 원을 쏟아부은 그 프로젝트의 실체는 충격적입니다. 2015년 가라판 시내 면세점 건물 안에 사이판 최초의 카지노가 열렸습니다. 임페리얼 퍼시픽이라는 이름이었죠. 테이블 18개짜리 소규모 카지노였는데 여기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2017년 한 해 이 작은 카지노가 보고한 VIP 롤링 금액은 약 4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조 원입니다. 같은 해 마카오의 베네시안 카지노는 테이블 100개 이상에서 약 262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테이블이 5배 넘는 것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돈이 돌았다는 겁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숫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금 세탁 의혹이 곧바로 터져 나왔죠. 중국 본토의 큰손들이 자금을 미국령 땅에서 세탁하는 통로로 사이판 카지노를 이용했다는 의심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약 4억 달러, 우리 돈 약 5천억 원이 호텔 리조트 건설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 카지노는 문을 닫았고 공사도 멈췄어요. 건물은 비바람에 노출된 채 흉물로 변했습니다. 2024년 4월 임페리얼 퍼시픽은 약 1억 6천만 달러의 빚을 안고 파산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2025년 경매에서 이 리조트가 낙찰된 가격은 고작 약 1,300만 달러, 5천억 원짜리 건물이 170억 원에 팔린 겁니다. 자, 그럼 카지노 말고 일반 관광객의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이 사이판 3박 4일 여행에 약 150만 원을 썼다고 해볼게요.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항공권으로 약 50만 원이 빠집니다. 이건 한국 항공사로 돌아가죠. 호텔비 약 4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외국 자본이 소유한 리조트 본사로 빠져나갑니다. 현지 식비 약 20만 원에서 식재료 수입 원가가 절반 이상이에요. 액티비티와 쇼핑 약 30만 원 중 면세점 매출은 글로벌 유통사 본사 몫이고요. 나머지 차비 약 10만 원. 계산해보면 여러분의 150만 원 중 사이판 현지 경제에 실제로 남는 돈은 약 20만 원이 차이 안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관광 누출 효과라고 불러요. 관광 수입이 현지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외부로 줄줄 빠져나가는 현상이죠. 결국 150만 원짜리 여행에서 섬에 남는 건 고작 15만 원 안팎인 겁니다. 카지노의 돈은 의혹 속에 증발했고 관광객의 돈은 구조적으로 새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섬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었을까요? 2015년 가라판 시내 면세점 건물 안에 사이판 최초의 카지노가 열렸습니다. 임페리얼 퍼시픽이라는 이름이었죠. 테이블 18개짜리 소규모 카지노였는데 여기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2017년 한 해 이 작은 카지노가 보고한 VIP 롤링 금액은 약 4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조 원입니다. 같은 해 마카오의 베네시안 카지노는 테이블 100개 이상에서 약 262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테이블이 5배 넘는 것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돈이 돌았다는 겁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숫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금 세탁 의혹이 곧바로 터져 나왔죠. 중국 본토의 큰손들이 자금을 미국령 땅에서 세탁하는 통로로 사이판 카지노를 이용했다는 의심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약 4억 달러, 우리 돈 약 5천억 원이 호텔 리조트 건설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 카지노는 문을 닫았고 공사도 멈췄어요. 건물은 비바람에 노출된 채 흉물로 변했습니다. 2024년 4월 임페리얼 퍼시픽은 약 1억 6천만 달러의 빚을 안고 파산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2025년 경매에서 이 리조트가 낙찰된 가격은 고작 약 1,300만 달러, 5천억 원짜리 건물이 170억 원에 팔린 겁니다. 자, 그럼 카지노 말고 일반 관광객의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이 사이판 3박 4일 여행에 약 150만 원을 썼다고 해볼게요.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항공권으로 약 50만 원이 빠집니다. 이건 한국 항공사로 돌아가죠. 호텔비 약 4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외국 자본이 소유한 리조트 본사로 빠져나갑니다. 현지 식비 약 20만 원에서 식재료 수입 원가가 절반 이상이에요. 액티비티와 쇼핑 약 30만 원 중 면세점 매출은 글로벌 유통사 본사 몫이고요. 나머지 차비 약 10만 원. 계산해보면 여러분의 150만 원 중 사이판 현지 경제에 실제로 남는 돈은 약 20만 원이 차이 안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관광 누출 효과라고 불러요. 관광 수입이 현지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외부로 줄줄 빠져나가는 현상이죠. 결국 150만 원짜리 여행에서 섬에 남는 건 고작 15만 원 안팎인 겁니다. 카지노의 돈은 의혹 속에 증발했고 관광객의 돈은 구조적으로 새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섬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었을까요? 사이판의 위기는 섬 안에서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섬 바깥에 거대한 판이 움직였어요. 첫 번째 충격판은 미중 갈등이었습니다. 사이판은 중국인에게 무비자로 최대 45일 체류가 가능한 드문 미국령이었죠. 2010년대 중반 중국인 관광객이 전체 방문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카지노 프로젝트도 그 수요를 겨냥한 거였어요. 그런데 미중 무역전쟁이 깊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2019년에는 중국인 무비자 체류 기간이 45일에서 14일로 대폭 축소됐어요. 거기에 코로나가 덮쳤고 중국 정부의 해외여행 억제 기조까지 겹쳤습니다. 중국인 방문객은 급감했죠. 사이판 입장에서는 일본인에 이어 두 번째 큰 손마저 잃은 셈이에요. 경제학에서 이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합니다. 외교 관계의 변화가 특정 시장의 수요를 하루아침에 증발시키는 현상이죠. 두 번째 충격파는 강달러입니다. 미국 달러를 쓰는 사이판은 달러가 강세를 보일수록 아시아 관광객에게 비싸집니다. 반대로 엔저 시대의 일본은 오히려 아시아 여행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어요. 오사카 왕복 항공권이 사이판행보다 싼 시대가 온 겁니다. 세 번째 충격파는 경쟁 지형의 변화입니다. 동남아 해변 리조트들이 가성비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쏟아져 나왔어요. 다낭 5성급 리조트 가격으로 사이판 3성급을 겨우 먹는 현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은 명확합니다. 비슷한 처지의 섬나라 몰디브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한 섬에 리조트 하나만 짓는 원 아일랜드 원 리조트 전략으로 초고급 시장을 선점했어요. 관광이 GDP의 약 28%를 차지하는 높은 의존대도 불구하고 리조트 수를 100개 이상으로 분산시키고 유럽과 중국과 인도 등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춘 거죠. 사이판은 정반대였습니다. 노후화된 소수의 호텔에 의존하면서 고급화 전략도 고객 다변화도 놓쳤어요. 괌처럼 미군 기지라는 안전판도 없었고요. 관광이라는 외줄 위에서 지정학의 바람을 맨몸으로 맞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사이판에 남은 선택지는 정말 없는 걸까요? 역설적으로 사람이 사라진 이 섬에서 새로운 가치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마리아나 관광청이 새로운 캠페인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Far From Ordinary, 평범함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죠. 30년간 써먹던 가족 휴양지 이미지를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핵심 전략은 스포츠케이션이에요. 스포츠와 베이케이션을 합친 말인데 사이판의 연중 27도 기후를 운동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재정해야 한 겁니다. 매년 열리는 사이판 마라톤은 세계 육상 연맹 공식 인증을 받았고 참가자의 약 3분의 1이 한국인이에요. 프로 선수들도 이미 이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2025년 초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이 사이판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했어요. 안정적인 기후, 적당한 시차, 한적한 환경, 훈련에 집중하기엔 오히려 북적이는 리조트보다 나은 조건이었던 거죠. 여기서 경제학의 희소성 원리가 작동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가치라는 역설이에요. 줄 서지 않는 식당, 옆 사람 없는 리조트 수영장, 소음 없는 해변. 인파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사치입니다. 실제로 사이판을 다녀온 여행자들의 후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전세 낸 것 같았다. 섬 전체가 프라이빗했다. 이건 마케팅이 만든 문구가 아니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발견한 가치입니다. 다이빙 시장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세계적인 다이빙 명소인 크로토, 동굴은 투명도 높은 수중 환경 덕분에 전문 다이버들 사이에서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어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해안가 절경을 바라보며 라운딩하는 코스는
한국 골프 여행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죠. 물론 구조적 한계는 여전합니다. 대형 항공사 없이 저비용 항공 두 편에 의존하는 접근성, 리모델링 없이 30년 된 호텔들, 영사관 무제로 인한 안전망 공백.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틈새 시장의 발견만으로는 부족해요. 2025년 경매로 넘어간 옛 카지노 리조트를 인수한 새 주인은 일본 자본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카지노 영업 허가는 별도로 취득해야 하지만 건물 재건과 함께 새 투자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성공 여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사이판의 바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그 바다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이 사실이 사이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사이판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혁신을 멈춘 관광지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장에서 퇴장당한다. 자연이라는 자산은 그대로였지만 그 자산 위에 올린 시스템이 녹슬었던 거예요. 봉제업이 무너졌을 때 두 번째 산업을 키웠어야 했습니다. 일본인이 떠났을 때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어야 했고요. 호텔이 낡아갈 때 리모델링에 투자했어야 했죠. 그런데 매번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대신 선택한 건 카지노라는 한 방이었어요. 외부 큰손의 돈에 섬의 미래를 걸었고 그 돈이 증발하자 남은 건 해안가의 흉물과 1억 6천만 달러의 빚뿐이었습니다. 단일 수익권에 의존하는 경제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사이판은 교과서적으로 보여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경쟁력은 자연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쌓는 시스템이 만든다는 겁니다. 몰디브는 같은 바다를 가지고도 초고급 전략으로 차별화에 성공했고 괌은 군사 경제라는 두 번째 기둥을 세웠어요. 사이판만 멈춰 있었습니다. 이건 먼 태평양 위의 작은 섬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바가지 논란과 시설 노후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관광지들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어요. 자연은 여전히 아름다운데 소비자가 떠나고 있다면 문제는 자연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사이판의 적막한 해변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기준이 바뀌었을 때 당신의 시스템은 그 변화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